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는 저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자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이런 곳에 그런 사연을 보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용기 내어 저의 이야기를 보내게 됐으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저희 아들이 5년 만에 먼저 연락을 주고 저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연락을 받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면서 우리 가족들이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싶었었죠. 지난 10년 동안 저희 가족은 가족도 한번 잃어보며 천당을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들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만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연을 보내는 것이니 질타보다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남편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나올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똑똑한지 제가 물어보는 건 다 대답해주는 그런 척척박사 같은 사람이었죠. 이런 똑똑한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이 결혼을 결심하게 해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똑한 남자가 사업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첫 직장으로 공기업에 취업을 했었는데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기 바랬던 제 바람과는 달리 남편은 남편들이 잘 걸린다는 사업병에 제대로 걸려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뭐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그 좋은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온 거야? 당신 누굴 고생시키려고 그래? 아이, 당신은 응원도 못 해줄 망정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나 사업 잘 되면 오늘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 다 사과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일 그만둔 거지. 당신 나 못 믿어? 자신도 확신이 있다고 했던 남편의 사업은 IMF가 터지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남편 탓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라 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업은 망했지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한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든지 돈 많이 준다는 회사에 지원을 하든지 뭐라도 좀 해봐. 나도 일자리 구해볼게, 여보.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손가락만 빨고 살게 생겼어. 남편도 저도 아직 젊으니 뭐라도 하면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 이상 저희가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호기롭게 새 출발을 시도했지만 남편과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기만 했던 저희 집은 우울하고 늘 불안한 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 수 없고 보살펴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 남편과 저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었죠. 그런 와중에 참 감사했던 사실은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잘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를 닮아 머리가 좋았던 건지 아들은 학원 한번 가지 않고도 반에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공부머리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비상하기까지 했던 아들은 과학에 관련된 대회만 나가면 모든 상을 휩쓸 정도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와중에도 그런 큰아들을 보며 아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 때 대학 입시 상담으로 학교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상현이가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거 아시죠? 지금 성적이나 수상 내용으로 상현이는 충분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수시로도 갈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수능으로도 어디든 갈 수가 있고요.
상현이 정도면 대학 골라서 갈 수 있는 정도라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난 후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상현이 선생님 만나 뵙고 왔는데 상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수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시네. 심지어 상현이가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좋대. 내년에 상현이 대학 가는 거 생각하면 우리 돈 좀 모아둬야 되지 않을까? 남편 사업 실패로 얻게 된 빚이 워낙 많았던 저희는 큰아들이 19살이 되도록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도 겨우 낼 정도였기 때문에 저축을 할 여유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년 뒤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된다고 하니 돈이 없어 지원을 해주지 못할까 겁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저축을 안 했던 건 줄 알아? 재촉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 상현이 대학 갈 때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러다 애 대학 갈 때 돈 없어서 못 보내주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부모가 됐으면 부모 노릇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남편이 저에게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남편 몰래 돈을 조금 빼돌려 저축을 한다고 해도 겨우 10만 원 뿐이었습니다. 일단은 그거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저는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대학 발표 날 아들은 이변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화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나면 입학금 먼저 내고 입학 확정되면 등록금 납부해야 된다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장학금을 받아보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아쉽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은 안 됐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들의 말에 남편은 1년 전 저에게 했던 소리를 아들에게도 해댔습니다.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일단 기다려봐라. 입학금 언제까지 내면 되냐? 남편 말대로 기다리기만 했다가는 아들이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보겠다 싶어 저는 1년 동안 모아둔 돈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걸로 입학금 먼저 내도록 해. 입학금 안 내면 입학도 취소되는 거 아니니? 등록금은 엄마랑 아버지가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아들에게 걱정 말라고 말은 해놨지만 그 큰 돈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라 그런지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내야 될 차액이 너무 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기숙사 생활을 해도 매달 들어가는 용돈이 있을 테고 자취를 한다고 하면 집을 구해야 되는 돈이 필요하니 아들 대학 입학 과정은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여보, 상현이 대학 등록금 다음 주까지 내야 된다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상현이 티는 안 내도 많이 불안할 거야. 정 안 되면 아주버님한테라도 전화해 볼까? 거긴 이미 내가 전화했어. 근데 큰형네도 상진이 대학 때문에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 아니면 장모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나? 그 장모님 그 정도는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 당신 뉴스도 안 보고 사니? 홍수 때문에 엄마 올해 농사 다 망쳐서 빚만 더 늘어나셨잖아. 엄마도 우리한테 돈 빌려줄 여유 없으셔.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이게 뭐야? 저희가 대학교 등록금 납부 일주일 전까지도 돈을 구하지 못하자 마감일 3일을 남겨뒀을 때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그냥 이번 대학은 포기하고 군대부터 다녀올까 해요. 어차피 가야 될 군대니까 미리 다녀오고 대학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상현아, 엄마랑 아버지가 지금 돈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반드시 구해다 줄게. 엄마랑 아버지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대학 입학을 포기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남은 3일 동안 저와 남편이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저희 부부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정말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보다 더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상현아, 엄마랑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는데 요즘 사는 게 다 힘들어서 그런지 돈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 아니에요. 우리 집 형편에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려고 했던 것 자체가 욕심이었어요. 제가 욕심을 낮춰서 집 근처 국공립대학교에 장학금 받고 갔으면 됐을 텐데 제가 이기적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들은 저희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을 했지만 저 속이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진심으로 미안했는지 맨날 큰 소리만 떵떵거리던 그 사람이 그땐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 미안하다. 내 자식으로만 안 태어났어도 너는 훨훨 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네 생각해서라도 더 독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랑 어머니 고생하는 거 잘 알아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고생해주신 덕분에 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잖아요. 대학은 언제라도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괜찮아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기운 차리세요. 아들은 오히려 저희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맞벌이로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는데도 혼자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된 아들은 바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 대학 입학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아들이 군대에 입소하자마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상현이 전역하면 바로 대학 갈 수 있게 우리가 미리 돈 좀 모아두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2년 가까이 정말 아끼고 아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으로 저축을 했습니다. 아들이 전역할 때쯤 되니 큰 돈은 아니었지만 500만 원 정도의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한 아들에게 재수를 준비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상현아, 내년에 대학 갈 수 있도록 얼른 재수 준비하렴. 지금까지 너 혼자 공부해온 게 있으니 재수학원은 안 다녀도 되겠지? 어머니, 저 군대에 있는 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바로 대학 가는 것보다 돈을 조금 모아두고 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대학은 제가 돈 좀 모으고 나서 재수 준비할까 싶어요. 아버지랑 엄마가 너 주려고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그 정도면 적어도 한 학기 등록금은 낼 수 있을 테니까 넌 돈 걱정하지 말고 대학 갈 준비나 해. 아들에게 다시 재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자기 다닐 대학은 자기가 벌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호주로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라고 호주에서 1년 동안 일하면서 놀 수 있는 비자를 주는데 연장하면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대요. 호주는 시급이 높아서 부지런히만 일하면 1년에 1,000만 원도 금방 모아서 온다고 하니까 영어 공부도 할 겸 호주 가서 1년만 지내다 올게요. 상현아, 하루라도 빨리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거기 갔다가 더 늦어지면 너만 고생할 수도 있잖니. 취업하는데 나이 제한도 있을 텐데 어쩌려고 그래? 남자들은 조금 늦은 나이에 취업해도 능력만 좋으면 금방 취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주 가서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호주에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니까 일단 가보려고요. 부모인 저희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한 아들이라 남편과 저는 아들을 호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호주로 보내줄 때 저희가 모아둔 돈을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생활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굶지 말고 밥 든든히 먹으면서 지내. 연락 자주 하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
알겠지? 아스팔트 깔린 고속도로 같은 길을 달려가야 할 아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 흙길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들도 저희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들이 올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호주 생활이 재미있었는지 초반에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주는 아들이 참 대견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살아주니 부모인 저도 열심히 살아서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압류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죠. 당신 이 지경이 될 동안 왜 말을 안 했어? 설마 안 내고 있던 돈이 있었던 거니? 우리 적어도 이자는 밀리지 말자고 했잖아.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놓고 왜 압류가 들어와? 잠깐 돈 쓸 때가 있어서 몇 달 동안 이자를 못 냈더니 이 자식들이 그새를 못 참고 압류를 넣어버리네. 나도 이럴 줄 몰랐지. 당신 미쳤어? 대학 등록금 낼 돈 없어서 대학 포기하고 군대 갔다가 호주에 일하러 간 상현이 생각은 안 해? 상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당신이 이러고도 아버지라 할 수 있어? 나중에 상현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남편은 저 몰래 돈을 빼돌려 허튼 데에 쓴 듯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보기 좋게 월급 압류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당시 둘째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예체능 계열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던 터라 입시 학원을 보내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없는 사정이기는 했지만 생활비를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보내주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남편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이었죠. 어떻게 아들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갔는지 호주에 있던 아들이 연락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버지 월급 압류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상미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누가 너한테 그 소리를 했니? 너는 여기 일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번 돈 너한테 써. 엄마랑 아버지 밤이나 주말에 할 수 있는 일 하나 더 구하면 돼. 그 정도는 엄마랑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어.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저도 보내드리기 힘들 땐 못 보내드린다고 할게요. 염치 없게도 저희는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게 됐습니다. 통장에 아들이 보낸 생활비가 처음 찍히던 날 저는 정말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봐. 당신 때문에 호주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현이가 우리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어. 우리 때문에 대학도 못 간 애가 그 먼 곳에 가서도 우리 뒤치다꺼리를 해야겠니? 우리가 대학은 못 보내줬어도 부모로서 못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솔직히 나는 부모로서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해. 지금은 상현이한테 도움을 받고 있더라도 나중에 나 잘 되면 상현이한테 2배로 갚아줄 테니까 당신은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사업 망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당신이 뭘 어떻게 잘 되겠다는 거야? 나는 당신 더 잘 되는 거 안 바라니까 제발 사고나 치지 마. 남편이랑 산 지 20년이 넘어서야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바가지를 긁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또 사고를 칠 걸 알았던 저는 남편이 한눈 팔지 못하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제 잔소리를 더 이상 듣기 싫었는지 아니면 정신을 조금 차린 건지 남편은 투잡으로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하나 더 구하고 아들에게 앞으로 생활비를 보내지 말라고 말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엄마, 오빠가 나 등록금 내준다고 가고 싶은 대학에 꼭 합격하라고 전화 왔어. 오빠 호주에서 돈 많이 벌어? 어떻게 나 대학까지 보내주는 거야? 딸의 말에 놀란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현아, 너 곧 1년짜리 비자 끝나는 거 아니니? 한국으로 들어올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상미 대학 등록금 내준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비자 1년 더 연장돼서 호주에서 1년 더 지내려고요. 그리고 상미 대학 등록금 예체능 계열이라 많이 드니까 어머니 아버지 힘들지 마시라고 제가 조금 보낼까 해요. 오빤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됐어. 너 지금 매달 생활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무슨 상미 등록금까지 보내준다는 거니? 더 이상 엄마랑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 그리고 돈 때문에 호주에 더 있으려고 하는 거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제가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서 보태주려는 거예요. 저도 여유 없었으면 못 보태줬죠. 호주에서 상황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붙들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호주에서 일한다고 몸무게가 10kg나 빠져버렸으면서 제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들을 보니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상현아,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보내지 마라. 상미가 동생이니까 오빠로서 등록금 한번 내준다는 건 좋아. 하지만 엄마랑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까지 네가 해버리면 엄마는 어떡하니? 지금 아버지랑 엄마가 투잡하면서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까 생활비 절대 보내지 마.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돈 보낼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 말 알아들었어? 아들에게 몇 번이나 강하게 집에 돈을 보내지 말라고 말을 했더니 아들은 그때부터 집에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제 말을 들어주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방해가 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지 또 저희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밤에 대리운전을 뛰고 있던 남편이 손님의 외제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스크래치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 차를 폐차시켜야 될 정도의 사고였죠. 남편이 병원에 실려간 것보다 그 사고로 인해 갚아야 될 돈과 남편 병원비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저는 일단 손님 앞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금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당장 그 큰 돈을 구해다 갚을 능력도 없고요.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저희가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공증 써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기요 아줌마, 제가 그쪽 집 사정 봐주기엔 사고가 너무 커요. 제 차값만 해도 1억에다가 저 다친 것까지 하면 얼마나 보상을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감정 호소하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적어도 차값 정도는 가져오고 나서 합의 볼 생각하세요. 제가 손님에게 무릎을 꿇어도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이 남의 일인 듯 태평하게 말했습니다. 상현이 엄마, 그러지 말고 일단 상현이한테 전화해서 모아둔 돈이 있는지 좀 물어봐. 상현이 호주에서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그럼 모아둔 돈이 분명 있을 거야. 당신은 이 와중에도 상현이한테 도움받을 생각밖에 안 하니? 당신이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은 안 해? 내가 지금 도움받을 데가 어딨어? 그리고 1억이나 하는 돈을 누가 덥석덥석 빌려줘? 나도 형이랑 누나한테 연락해 볼 테니까 당신은 상현이한테 전화해봐. 절대 아들에게만큼은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돈이 빌려지지 않자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현아, 아버지가 대리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셔.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손님 차가 폐차해야 될 정도로 망가졌어. 아버지는 좀 괜찮으세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니까 그 병원비 때문에 일찍 퇴원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 받으세요. 그나저나 그 사고 난 건 보험 처리돼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미안하다 상현아. 아버지가 몰았던 차가 1억 가까이 하는 외제차래. 산지도 얼마 안 된 차 박살내서 손님 쪽에서 차값을 가져오라고 하시네. 상현이 너 혹시 모아둔 돈 좀 있니? 저의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반응에
이건 아니다 싶었던 제가 서둘러 전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상현아. 큰아버지네랑 고모한테 돈을 빌리긴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너한테 전화를 건 거야. 너도 힘들 텐데 엄마가 미안하다. 오늘 전화는 신경 쓰지 마, 상현아. 결국 저는 전화를 끊을 때까지 아들에게서 아무 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화가 많이 난 듯 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저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통장으로 큰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놀란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이 전과는 다른 냉소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돈 때문에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힘든 거 티 안 내려고 노력하면서 지냈지만 저 정말 힘들다고요. 제가 언제까지 그놈의 집구석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제가 번 돈으로 옷도 사 입고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어요. 저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울었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아들이 크고 난 후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아들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대학 못 보내주신 건 저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가려고 호주로 온 거라고요. 그럼 적어도 아버지랑 어머니는 본인 앞가림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저한테 도움받으면서 사실 거예요? 저 아버지랑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연락도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안부 연락도 주지 마세요. 아들은 저희 가족과 연을 끊고 싶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불효자라고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지 아버지 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호주에서 달려와서 들여다보지 못할 망정. 뭐라고? 그깟 얼마 안 되는 돈 보내주면서 인연 끊자고 했다고? 그게 사람이냐? 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키웠네, 짐승을. 당신 그만해. 당신이 뭘 잘했다고 상현이 욕을 해? 우리는 상현이 부모 될 자격도 없으니까 당신은 상현이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누가 누구 보고 짐승이래? 나도 돈 때문에 부모 버리는 그딴 자식 필요 없어. 한국에 한 발자국이라도 뒤졌다가는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 맘 같아서는 저도 남편을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같이 살아온 의리도 있고 아직 둘째 딸이 학생이라 그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고 궁금해도 참으며 살았었죠. 그런데 딸이 아들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오늘 또 내 통장으로 용돈이랑 학원비 보내줬어.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빠가 나한텐 오빠 노릇 하고 싶다면서 계속 보내. 이거 어떡해? 저희와 연을 끊겠다고 했던 아들은 동생에게는 매달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부모는 미워해도 죄 없는 동생은 끝까지 챙겨주는 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귀엽고 둘째 딸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었습니다. 오빠가 이번 한 번만 내주는 거라고 다음부터는 장학금 받아서 다닐 수 있도록 하래.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더라. 오빠가 엄마랑 아빠 이야기는 안 물어봐? 어떻게 지내는지 안 궁금해 했니? 엄마랑 아빠 이야기는 안 하던데? 그리고 내가 먼저 이야기 꺼내도 오빠가 말을 피해. 아직 엄마랑 아빠가 많이 불편한가 봐. 아들이 비록 저희와는 연락을 끊었지만 동생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홧김에 연 끊겠다고 한 줄 알았던 아들이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상현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보네.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상현이 좀 풀리지 않을까? 마음이 영 불편해서 안 되겠어. 당신 상현이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상현이도 우리랑 연 끊는 거 큰 결심하고 끊은 거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 마음 흔들지 말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언젠가 상현이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비록 지금은 아들이 저희와 연을 끊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저희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호주로 떠난 지 3년이 되었을 때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저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현 씨가 호주에서 새벽에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호주 대사관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새벽에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누가 장난 전화라도 건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제가 호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뇨? 저는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제가 지금 호주로 갈게요. 하지만 대사관 측에서는 와도 소용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람도 차도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서 막노동 같은 일을 하다 죽은 거라며 저 같은 일반인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백도 없었던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저희는 아들의 영정사진만 있는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죄책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아들의 친구인 건가 싶어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자는 조문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저만 쳐다보며 장례식장 안을 서성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누구냐고 물으니 그제야 그 젊은 여자가 곧장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상현이 어머님 되시죠? 저는 상현이랑 호주에서 같이 일했던 상현이 친구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호주 친구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말에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호주에 있는 동안 사고라도 친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젊은 아가씨에게 돈을 빌린 건가? 짧은 시간에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머님, 상현이 아직 호주에 살아 있어요. 이 주소로 가보시면 상현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상현이도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들의 친구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 한마디에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호주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확인부터 해보고 가라며 말렸지만 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오열을 하며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티켓부터 끊었습니다. 부디 아들이 살아있기만을 바라면서 호주로 향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저는 혼자 호주에 도착해 무작정 장례식장에 찾아온 아들의 친구라는 사람이 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도착을 해보니 그곳은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집 안에서 우리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여길 찾아오셨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딜 다녀왔는지 외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쁨도 잠시 아들 품에 자그마한 아기와 그 옆에 어떤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현아, 이게 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엄마는 네가 정말로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아니? 아들도 저를 보고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었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은 뒤 저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어주길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 누군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호주에서 만나서 결혼한 제 아내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안고 있던 아기는 제 아들이고요. 이제서야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이라고? 상현이 네 아들이란 말이야? 도대체 애는 언제 낳았어? 그건 그렇고 애도 낳은 애가 뭐 때문에 죽은 척을 한 거야, 응? 아내도 생기고 아들도 생겼으니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다가는 여기 있는 내 식구 못 챙기게 될까봐 겁나서 그랬다고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설명은 없었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따져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연락 끊고 지내기는 했지만 큰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또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두 분이 안쓰러워서 있는 돈 없는 돈 구해다 보내드리게 될 테고 그게 평생 반복될 것만 같아서 두려웠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힘든 줄 알면서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너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랬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미안해. 제 의지로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연을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호주에 사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사고사로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를 잊고 찾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렇게만 되면 저는 오로지 제 아내랑 제 아들을 위해서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제가 호주까지 찾아온 것도 미안해졌습니다. 아들이 바라던 대로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살 걸 그랬나 싶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 아들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사람은 아들의 친구이자 아들의 처형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고사를 위장해 죽은 척을 하려는 자작극을 준비할 때 뜯어 말린 사람이 바로 아들의 처형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을 말릴 수 없었던 처형이 결국 저를 찾아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여동생도 공범이니 언니였던 아들의 처형이 죄책감을 크게 느낀 듯 했습니다. 상현아, 엄마한테 미안해할 것 없다. 네가 오죽하면 이런 일까지 벌였겠니? 엄마는 우리 아들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한 걸로 충분해.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아내랑 아기랑 잘 지내렴. 엄마는 한국 돌아가면 앞으로도 우리 아들 죽었다 생각하고 살 거야. 알겠지? 저는 바로 아들의 집을 떠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절대 죽어도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보, 상현이는 이제 죽고 없는 아들이야. 상현이 장례식 날 우리는 상현이 떠나 보내준 거야. 이제 없는 아들이라 생각하고 상현이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저의 말에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과 저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저희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먹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시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새 삶이 저희에게 주어진 것 같으니 예전과는 다르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자 의기투합을 했었죠. 그 덕분인지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삶에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딸이 호들갑을 떨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빠 한국 온대. 오빠가 다음 주에 새언니랑 아기 데리고 한국 올 거라고 엄마랑 아빠한테 전해달래. 딸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가슴에 묻은 채 잊고 살았던 아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난 날, 저는 그제야 맘 편히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랑 아버지가 미워서 연락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돼서 어머니 아버지 떳떳하게 볼 수 있는 날에 다시 찾아오려고 해서 시간이 걸렸던 것뿐이에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부디 호주에서 부족함 없이 가족들과 잘 살길 바랬던 아들은 5년 사이에 자그마한 회사를 이끄는 사업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와 준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한국으로 오고 난 후 남편이 제게 얼른 그걸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네 엄마랑 내가 5년 동안 모아둔 돈이다. 어쩌면 널 영영 못 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날에 주려고 모아두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애들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네 처 갖고 싶다는 것도 사주고 해라. 아들을 잊고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 남편과 제가 5년 동안 아들만을 생각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들을 영영 못 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아둔 돈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제 그 짐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더 이상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남편과 저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희는 경각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현아,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엄마랑 아버지도 둘이서 잘 살아볼 테니까 너도 지금처럼 네 식구들 챙기면서 네 삶을 살도록 해. 아들이 저희를 용서하고 성공한 사업가로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와 주었지만 남편과 저는 앞으로 절대 아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럴 염치가 더 남아있지 않기도 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남편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저의 사연을 써서 보낼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조금 혼이 날까 무섭기도 하지만 제가 욕을 조금 먹더라도 훌륭하게 자란 제 아들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